따라라라라. 자, 이거는 취업 지도가 아니라 이제 취업 지도를 빡세게 적었으니까 잠깐 노는 개념으로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황. 일단 제목은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은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시장 공부할 때 뺐어요. 부동산은 그게 신축, 증축, 재건축인데 이거 꽉 찼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갭 투자 빌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테리어가 유행을 할 거다. 서울은 부동산이 꽉 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서울은 부동산이 부족해서 재건축 말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땅들이랑 비슷하게 돌아가요. 자, 일단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지금 노무현의 길을 갔었어요. 똑같았어요. 하는 거 거의 뭐 똑같았고 한결같이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유일하게 떨어뜨린 게 이제 경기 침체랑 똑같이 이명박 정부였는데, 그거 떨어뜨린 것보다는 그 서프라임 대응을 잘했죠. 그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부동산 올리는 게 의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사실은 그 어느 국회의원이든 부동산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국회의원이든 뭐 그거 뭐 대통령 보좌관이든 그거는 예전에도 여러 번 밝혀진 거고. 자, 그 중에서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이제 좀 많았는데 이슈가 될 만한 것들. 파리 부동산 정책에 공급을 줄인 채로 수요를 억제하겠다. 근데 억제가 안 되죠. 규제를 하겠다. 요렇게 접근하는 거였습니다. LTV를 60% 대책 이전에 이제 60% 하다가 40%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LTV가 뭐냐면은 부동산을 살 때 얼마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이 비율이에요. 미국이랑 호주 같은 경우는 80% 대출에 고정금리로 들어가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그러니까 재건축 공급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공급을 규제합니다. 뭐 재건축을 해도 이익이 안 남게끔 또 하는 거고, 청약 가점제, 요때 20, 30대 당첨 기회를 모조리 날려버리고 한 4년쯤 뒤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4년쯤 뒤에 민간 분야에서 다시 추첨제를 롤백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요때 완전 이제 전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났죠. 부동산 세금을 높였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때. 그러니까 요때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엔 똑같이 이거 써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똑같이 썼는데 똑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미친 짓이고, 전 세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냥 똑같이 부동산 올리는 정책을 한 거예요. 의도한 대로. 그리고 이거 주도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뭐 대부분 주도한 사람도 그 전부 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의 혜택을 다 얻었어요. 말로만 미안하다 한 거지. 아예 이거 자체를 실행한 사람이 요때 실행한 사람이라 가지고, 설계한 사람이 요때 설계한 사람이라서 그냥 요대로 온 거예요. 이분 자체가 애초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저걸 설계하고 실행을 했던 사람이고 브레인이었고, 그걸 그대로 또 바꿔가지고 그냥 넘어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의도야. 이걸 모를 수도 없을 뿐더러, 첫 번째 모를 수도 없어요. 두 번째,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2, 30년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건데 안 될 수도 없고, 이걸 안 봤다면은 심각한 무능인데 상식적으로 안 봤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그 많은 연구 정책과 데이터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걸 굳이 앉은 자리에서 봐도 다 알 정도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해봤던 건데 해봤던 건데 똑같이 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지겠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 저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닐 테고, 그냥 애초에 의도한 건데 정치적 수사를 어떻게 할지 그걸 결정한 것 뿐이에요. 어차피 고정층이 있으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다 알고, 캐스팅 보트가 누군지 다 알고, 예. 그리고 애초에 양쪽 정권 다 해서 캐스팅 보트를 어떻게든 40대, 50대, 60대 요 길을 어떻게 잡을까,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너무 바꾼 게 많았고, 이거 세무사들도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서 가지고 나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면은 다 나옵니다.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결과 연끌. 이명박 정부에서 청약을 실행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카드 버블 사태에 신용불량자가 300명 상태로 그대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게 베이비 부머 세대였기 때문에 저축을 유도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정책을 위해서 청약을 유도한 겁니다. 단순히 이제 4대강으로 뿌려가지고 서브프라임 대응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저축을 통해 가지고 다음 자산을 모아 나가라. 예. 근데 그걸 갑자기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모아왔던 거를 갑자기 부동산을 못 사게끔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뭐 40대만 사. 20, 30대는 야 이거 무주택자 이거 청약으로 간다. 이거 추첨제로 간다. 아 이거 가점제로 간다. 그걸로 갑자기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청약을 꾸준히 부어왔고 나도 언젠가는 집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선되자마자 너 그거 무주택 기간이 당연히 적은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그렇고 29쯤부터 벌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갑자기 그럼 결혼 연령이 뒤로 더 미뤄질 수밖에 없지. 두 번째, 세금이 높아지니까 증여가 시작이 됩니다. 자식에게 그냥 줘버려요. 그래서 2018년에 아직 못 산 40대들이 부동산을 연끌을 해요. 이거 뭐 연끌 대출 정말 절망편 어쩌고 저쩌고 이거 EBS는 이런 식으로 맨날 감정 노릇을 자주 하는데 쟤네들 언젠가 그거 김정은 인형 만들겠다고 할 때부터 슬쩍 알아보긴 했지만 이래서 이때 유주택자가 즉킨을 합니다. 연끌. 그리고 이 연끌은 누가 했냐? 40대 초반, 30대 후반 요 사람들이 했습니다. 요 사람들이. 그리고 요때 연끌한 사람들은 성공했죠. 2019년까지 연끌한 사람들 성공했죠. 요때 연끌한 사람들이 실패했죠. 왜? 요 세대들은 이전에 40대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요 정도 사람들이 연끌했는데 요때는 이제 20, 30대들이 연끌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연끌한 40대들은 있잖아요. 집값 급등에 올라타서 자산이 1억이 부릅니다. 분양까지 받은 데다 연끌까지 해가지고 정확히는 분양 연끌이지. 그래서 40대 연끌은 대박 났어요. 진짜. 40대 연끌은 성공. 20, 30대 연끌은 그러니까 20, 30대는 결혼하지 말라고 모든 환경을 다 구축을 해놨어요. 제가 오죽하면 경매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부동산 폭락식이나 진보 정권 초기에 베이비 부모랑 같은 선에 서라는 거야. 앞으로 또 올 거니까 이거 나중에 두 배 올라가지고 보자 이제 20억까지 올랐으니까 이 다음 40억 뭐지 저기 압구정 같은 데는 100억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없어요 이거. 다 없어요. 그냥 경매해가지고 베이비 부모랑 같은 선에서 똑같이 부동산 올라라. 어차피 그 베이비 부모 아들 세대들이 아들 딸 세대들이 똑같이 받을 테니까. 그렇게 했었죠. 세 번째 공급도 줄었습니다. 네 번째 그 청약 경쟁률이 엄청났죠. 그냥 40대에게 보너스 로또를 준 겁니다. 이거 당첨만 되시면 부동산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청약 경쟁률이 뭐 2020년 되면은 갑자기 어마어마해집니다. 뭐 언제처럼 노무현 때처럼.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오히려 정부가 찍어놓은 안전한 채권처럼 여기 청약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2021년 그것 때문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 외곽으로 빼죠. 서울에서. 그래서 그 신도시 쪽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이것까지 나왔죠. 저거 서울 외곽으로 뺀 것도 솔직히 의도가 좀 명확한데 뭐 그거는 빼고 어쨌든 엄청난 분노가 이때부터 20, 30대들에게 생깁니다. 특히 그 결혼한 사람들이 공급 부족은 정정권 탓이다고 거의 뭐 당선되고 나면 3년 내내 말합니다. 인가를 안 해서 그렇다. 근데 사실 보면은 뭐 이 자기 정권 탓이었죠. 그래서 공급을 방해하고 그러다가 2021년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급 확대로 전환을 합니다. 빠르게. 규제 완화 산업하고 공급 확대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진보 언론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야, 공급 부족 탓 아니다. 이거 뭐 전 세계에 딱 그 공급 부족 탓 아니다. 원래 하던 것도 있는데 전 세계에 대한민국만 이럽니다. 다른 나라는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만 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겹쳤죠. 장기적 소비 부양 정책인데 이번에 소비 부양은 더 빡세게 했잖아요. 이 정권에서 소득 주도 정책이라고. 그리고 성장이 없으니까 성장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얘네들은 성장이라고 하는데 저 성장이 더 갔으니까. 두 번째, 공급 부족이 겹치죠. 여기에 인구 감일. 유럽은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보통 노동력 건설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공급 못하는 것도 있고 땅이 한정되어서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공급 부족입니다. 인구 감일은 지방에서 계속 서울로 상경하죠. 무조건. 특히 개발자나 디자인이나 이런 청년들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서울권에 있으니까. 그래서 남방 한계선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인구 가물이는 수도권으로 점점 될 수밖에 없어요. 저기 밑엔 전부 제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공급이 부족한 건 있잖아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혼부부용이지. 결혼 안 한 1인 가구가 무슨 아파트를 삽니까? 가격이 올라서 힘든 거고 서울시 부동산 공급이 이제 필요한 거는 직주 근접 1인 가구죠.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은 크게 안 줄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 뭐? 그 외 종합적인 전체가 절반을 줄었거든요. 그럼 전체가 절반을 준 게 뭐냐? 다가구, 연립주택 이런 게 줄었어요. 20, 30대. 결혼 안 하면은 집 안 사요. 1인 가구는 그냥 사는 거지. 월세, 전세 이런 거 공급이 좋으니까 이거 가격이 빡 올라갑니다. 수요가 많은데 직주 근접 다가구 뭐 이런 것들 줄여버리니까 부동산 계속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와 사야 된다 이거. 이거는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공급들을 방해하니까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거래량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여기 점점 이게 올라간 게 서울 부동산이거든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어, 여기까지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예. 매매의 한 80%가 전세인가? 어쨌든 그리고 이거 매매 가격의 5%가 보통 임대료거든요. 그러니까 주변도 같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주 근접은 더더욱 더 부족해지다가 이제 뭐 강남 같은 데는 팬데믹 때 완전 그 수익률을 위해서 주세급으로 전환해서 비즈니스 호텔처럼 만들어 버렸죠. 이명박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50대들이 부동산 사라고 했어요. 근데 청년층이 안 사요. 아니 가격 떨어지고 왜 사냐고 평생 월세 살면 되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거 청약 저축 저게 자꾸 유도하려고 하는데 젊은 층이 잘 말을 안 들어먹어. 저축을 하는 데는 이유 없이 그냥 막 해야 됩니다. 이유 없어야 돼요. 저축을 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문재인 때는 2주택, 오피스텔 이거 다주택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세금이 높아져요. 월세 높이면 되는데. 그러면 세금이 높아져요. 이거 월세가 계속 올라가요. 이거 뭐 세금이 높아지면은 그걸 월세를 그냥 임대인에게 전가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솔직히 상업용으로 그래 내가 재테크용으로 혹은 노후에 이렇게 월세 받는 용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겠다. 그런 것들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공급해주거나 아니면 저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공급해주거나 하면 되는데 이제 신혼부부가 아파트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 근데 빌라로 시작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거 사는 순간부터 떨어져요. 그리고 서울은 재건축으로밖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도 떨어져요. 토지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리고 토지 수요가 폭증하니까 그거 뭐예요? 원가잖아요. 전국에. 토지 수요가 폭증하니까 분양가가 올라가요. 근데 이런 토지 수요는 지방이 올라가겠죠.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토지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분양가로 전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러니까 최대한 부동산 분양가 이전에 토지 수요까지 다 폭증을 시켜놓고 화폐를 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유동 자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기 이제 글로벌 전쟁까지 생기니까 인플레이션까지 생기니까 별의별 철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는 우리 신혼부부들은 서울권에서 경기권, 인천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됩니다. 네. 서울 아파트는 평균 7억이 단 1년 만에 그냥 5억에서 7억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순이동 16년 내에 최대, 이게 2018년 정책하자마자야. 서울 인구가 감소하고 직주 근접은 말아먹었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출퇴근하라 이거죠. 근데 신혼부부는 이 서울권에서 정착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들어오고 싶어요?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요. 언젠가 돈 벌어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그 근무지구 어디죠? 종각이 요새 많이 죽었죠. 그래서 여의도, 강남,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면 그 밑으로 가면 성남인데 그쪽은 이제 어차피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중간에 하나 만들어서 성수 이런 쪽 새로 개발해가지고 언젠가 돈 벌어서 돌아오겠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부동산은 솔직히 주의하세요. 거기가 다른데 떨어질 위협도 있지만은 분양으로 받으면야 이제 싸니까 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자식들이 다 크고 다 다른 곳으로 이주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신혼부부는 활동 근거지가 서울이에요. 그냥 서울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어요. 네. 생활권이 서울인데 목표가 서울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초등학교 폐교가 됩니다. 왜? 서울에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리고 젊은 도시, 그렇게 동탄은 이제 살짝 다르죠. 이건 수원 삼성. 젊은 도시 김포. 이게 탄생하는 배경이 이겁니다. 젊은 도시 김포가 탄생한 배경이 서울로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은 뭐 때문에 생겼다? 이거 출퇴근해야 되니까. 지옥철이 탄생하는 것도 요 배경입니다. 서울로 못 들어가서 저기로 밀려난 겁니다. 생활권은 서울인데, 예. 그래서 겸사겸사 밀려난 것들이 또 이거 동탄을 좀 밀려났다기보다는 수원 삼성 찾아서 간 게 더 크죠. 근데 동탄에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그거 합쳐서일 거예요. 순전히 동탄이 수원 삼성이었는데 동탄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생활권보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 전쟁이 생기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실 보수 정책이 하던 거 똑같은 거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준다고 해서 수요가 주는 건 아니라는 것. 이거 어릴 때 아예 그냥 꿈으로 서울 사는 거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해외 진출하는 것처럼. 자, 규제를 준다고 수요가 주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듯이 서울에서 나가라고 해서 규제를 줬다고 해서 서울 외곽에서 전부 다 눈치 싸움을 하면서 언젠가는 저기 입성을 할 거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서울 외곽에서 주저앉으라는 건 그래 더 이상 일 안 한다. 잘 될 생각도 없다. 그냥 무조건 정부 자금만 뜯어먹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올바른 방식도 아니고. 진입장벽 그렇게 높인다고 그게 됩니까? 규제를 더 세게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보는데. 번외로 사업을 할 때는 수요가 과잉되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사업의 문제는 공급 과잉일 때가 제일 문제가 생기지 가격이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니까. AI 법을 걱정하는 것도 이것 때문인데 반도체 입장에선 좋죠. 반도체 입장에서는 AI
테크 기업이 수요니까. 대한민국은 좀 좋으니까 AI 버블이 좀 더 과잉이 되어졌으면 이거 실물 경제잖아요. 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살짝 걱정이 되겠지만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한국 실물 경기 입장에서는. 그리고 경쟁자 중국도 좀 견제해주면 이제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더 좋고 여기는 정부가 돈을 주기 때문에 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이 저는 우리는 연착륙하기 바라야 합니다. 저 AI 버블이 좀 연착륙으로 해서 계속 반도체를 좀 사가 주길. 미국 빅테크 M7 이런 게 잘 되길 바랍니다. 이 최악이 이제 반대 입장. 부동산에서 보면 수요 과잉으로 아주 흐뭇한 사람들이 어디예요? 서울 부동산 소유자들이죠. 네. 서울 부동산 소유자들이죠. 그럼 20, 30대를 빡치게 한 게 뭐냐? 첫 번째,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LTV DTI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LTV가 뭐냐? 부동산의 총액의 몇 프로나 대출해줘. 그리고 D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금이랑 같이 갚아갈 때 네가 갚아갈 수 있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LTV를 이렇게 쫙 낮춰버렸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집을 정리한 부모가 돈이 좀 있어. 우리 애들 결혼, 야, 내가 빌려줄게. 그래서 이거 금수저, 은수저 아니면은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전세해줄게. 아니면 이제 돈 좀 있으면 전세해줄게. 그래서 그 전세는 내가 그렇게 어느 정도 빌려줄 테니까 전세 거기 살고 대신에 뭐 너는 그냥 돈을 그냥 그대로 100% 저축을 해라. 혹은 주식 돈을 좀 벌었어 부모님이. 그래서 어이씨 이게 그냥 증여해버리겠다. 그래야 세금이 주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독일 노르딕처럼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 노르딕 모델을 가져오고 싶다. 임대주택을 열심히 제공하는데 신혼부부 13평 3, 4인용이라고 하는 거 요거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외곽으로 밀려났는데 3, 4인용이라고 13평을 3, 4인용이라니까 빡치는 거예요. 대책인이 뭐니 하면서 초미니 아파트 공급합니다. 이거 댓글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대책인이 정책인이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냥 내버려둬라. 시장 그대로 둬라. 손질하지 마라. 손질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 많아지고 공급하는 게 답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서울권 베이비부머 늙은 사람들에겐 대단히 환영스럽죠. 네. 그래서 할 거면 차라리 분양 물량보다 임대 물량이 점차 많아지면 정리된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 임대 아파트 그런 식으로 되면 있잖아요. 그 파리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파리나 독일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젠트리피케이션에서 계속 외곽으로 밀려갑니다. 부동산이 더 올라갑니다.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빌라원 같은 게 문제지. 이런 건 전세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금융 수준이 아니지. 다주택자야. 그냥 그거 내가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오피스텔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니면 아파트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전세 주는 거고 그 정도 2주택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다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편한 거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빌라원 같은 걸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수요를 싸그리 아파트로 몰아버리니까 신혼부부가 거기서 잡지 못하게 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임대주택 세금, 임대주택에다가 세금, 임대주택으로 몰리고 세금 올리니까 다시 또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리고 행복주택으로 넘어가고 다시 또 세금이고 임대료 올라가고 이거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랑 세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지. 유럽도 똑같이 부동산 투자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이거 계속 올라가요. 부동산 투자 세금 높아지고 미국은 오히려 그거 맨하탄이 이렇게 비싸다고 해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대비 비싸진 않아요. 오히려 이걸 안 막았는데 버블이 안 났습니다. 잠시 살고 가려는 사람도 많은데 이걸 무조건 이동을 막고 싶은 거예요. 생활권을 고려를 해야지
일하는 직장인 생활권에 거기에 근처에 주거지를 만드는 거지. 이직거래를 합니다. 이게 다 의도한 바이기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 투기 차관, 지대 개혁,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실 자기네 정당 내 사람들도 전부 다 이거 다 하고 있죠. 다주택에 상가 이런 데 부동산 다 하고 있고.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밀려난 사람. 청년에게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밀려난 사람들한테 더 나댑니다. 아, 나도 한때 암다운 시절이 있고 낭인이었다. 나도 힘들었다. 청년 문제는 국가 책임이다. 하면서 더 나댄다. 아, 원인이 너라고. 원인이 너라고. 이때부터 20대 소득이 확 줄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출산율이 작살이 나요. 소득이 줄었고 연애가 힘들고 서울에서 밀려났고.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어이구 씨, 보자. 최소득주도 성장이라 해놓고 40대, 50대, 60대 소득은 아주 잘 소득과 자산을 아주 성장시켜 놓고 20대 소득은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됩니다. 복구가 안 됩니다. 아이고, 내려가라. 내가 엄청 길게 했구나. 와, 이 편을 왜 이렇게 길게 했냐, 나는? 아이고. 아, 20대 부채 제한 여기 있구나. 자,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20대 임대료도 올랐는데 거기에 이자도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갔어. 와, 이거는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거 여기는 좀 더 20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인데 20대 소득이 줄었네. 오른 건 누구지? 40대, 50대, 60대. 예, 올랐네. 이거 조금 이따가 전체적으로 깔 겁니다. 전체적으로 깔 건데 지금은 이제 60대가 어쨌든 부채는 적은데 자산이 많거든요. 60대가 20대보다 소득이 더 올라갔습니다. 예. 은퇴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자살률이 늘어났죠. 근데 이거 통계 보면은 정말 부채 말고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소비도 줄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형화 시켜가지고 누구 하나 땅 띄운 거에 소비가 늘었다고. 자, 어쨌든 출산율이 작살날 수밖에 없는 건 서울에서 밀려났어요. 생활권은 서울이야. 그러니까 20대 입장에서는 연애도 힘든데 소득이 줄어서 더 만나기도 힘들죠. 근데 미래가 불안해. 그럼 왜 이래? 어쨌든 미친 짓은 하지 말아야 되니까 돈을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져 있게끔 안 해요. 아, 게임, 유튜브, 이게 아주 팟캐스트. 이거 보니까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아. 돈을 적게 들이거나. 그래서 뭐 연애를 안 하죠. 연애를 본격적으로 안 하게 되죠. 아니 현실이 시공차인데 연애를 본격적으로 안 하게 되죠. 자꾸 이걸 문화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명이 먼저 해결나야 연애가 가능해라는 이런 문화의 효율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 효과적인 견 문명이 먼저 해결나야 됩니다. 저출산도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이 꺾이면서 저출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국이든 구미권이든 일본이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점점점 소득이 줄게 되면은 더더욱더 저출산이 되는 거고 20대를 아예 조져놨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 밖에 나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출퇴근에 2-3시간 걸리는데 주말에 쉬어야지. 직주 근접을 없애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니네들끼리 만나라. 아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자가와 자차가 필수화됩니다. 마치 미국처럼 외곽으로 밀려났으니까. 차 사면 근데 카푸어예요. 부동산은 계속 올라. 임대 시작하면 계속 늘어나. 뭐 이게 전형적으로 희소성의 원칙이죠. 경제학에서. 임대 아파트 그래서 그걸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돈 버는 이제 행운이었거든요. 이제 차별을 만들어요. 신혼부부한테. 야, 집 없으니까 차별 당하는구나. 이거 만들어요.
MZ 소비는 실제로 줄었어요. 이게 근데 문제가 좀 더 있어요. 사실 2017년 때,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이 20대일 때, 20대 중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연봉이 측정이 되니까 실질 소득이 줄었다. 명목 소득은 올랐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20대는 명목 소득이 줄었습니다. 실질을 따질 필요도 없어. 그래서 질의 문제다라는 게 2017년인데 지금 20대는 아예 그냥 양의 문제예요. 명목 소득이 줄었어요. 소비도 확 떨어졌죠. 인터넷에서 MZ 까는 거는 그냥 전형화입니다. 뭐 30대 같은 경우 어느 세대든 옛날에 카드 버블 날 때도 돈 많은 40, 50대가 돈을 더 많이 쓰지 청년들은 돈 잘 안 써요. 옛날부터. 자, 20대가 최하위로 작살이 났죠. 양극화가 더 작살입니다. 양극화, 소득 양극화. 이 소득 양극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20대와 4, 50대의 양극화 격차가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걸 그냥 단순히 소득의 양극화라고 하는데, 자산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은 기본적으로 U자형을 긋거든요. 20대 때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노인 때 제일 싸고, 40대, 50대 때 최전성기를 겪는다. 그 격차를 압도적으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자산 간, 계층 간 양극화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면서. 그래서 캥거루족으로 살지 못하는 20대가 더 재앙인 거예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캥거루족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0대까지 겹쳤어요. 그러니까 재앙이죠. 부동산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죠. 한국에는 주식이 안 오르니까 교대 같은 개념이죠. 이제 노인들의 부동산을 어느 정도 청산하면서 나오고 그런 것들 청년들이 그쪽에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어느 정도 이전의 산업에 있던 것들 일을 하지만 청년들은 신규 산업에 더 고부가가치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부동산을 받아도 사실 PIR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교대 개념인데 노인들은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점점 더 돈이 없고 신규 산업은 막아놓고 요런 문제점에다가 돈도 못 모으도록 직지군잡을 맞고 임금 올리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멀리 왔다 갔다 하거나 직주근접을 위해서 돈을 못 모으거나 이게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자살률이 올라간 게 여러 가지 이유 복합적이 있는데 우울증은 있잖아요. 건강이 나빠지면 생기고 불안감은 돈이 없으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 미래가 좋아질 거란 기대하에서 연애를 하라고요? 되도 않는 소리라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뉘앙스였잖아요. 그 공채를 폐지합니다. 기업이. 이때부터. 한 2018년부터. 18년, 19년. 채용을 많이 하면 기여하는 거니까 덜 때리겠지라는 게 일종의 여기서 계속 한국에서 이어져 내려와던 정치적인 수사였어요. 근데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뭐 한국인이나 이런 사람들 외국인을 고용해요. 그냥 아예 대기업이 아니라 치과 의사급으로 고용한다. 근데 고용하지 마 하니까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나 그럼 아예 그냥 아무도 고용 안 하겠다. 협상을 해요. 자국민 2명 정도 고용을 하면은 허가해 주겠다. 오케이. 어차피 고용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아요.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는 경제에서는 꽤 많은데 미국에 투자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런 분야도 있고 미국의 부동산 법인 투자할 때도 이게 무조건 고용을 창출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할 때 고용을 창출한다는 법인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막 던져놓고 앉아있으니 이렇게 해야 주가가 안 올라도 그래도 어쨌든 실물 경제가 최우선이니까 실물 경제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고 일자리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때리네? 기업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기업 유보금 이런 걸로 또 계속 때리네? 이건 그냥 필수적인 건데? 그러면 위험하다. 그럼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야지. GDP적 성장이 무슨 상관이야. 세금도 올라가고 있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삼성 말고는 전부 다 뭐예요? 저성장도 어차피 저 정권이 만들긴 했지만 더 심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공채를 폐지합니다. 신규 공채. 그러니까 신입이 안 그래도 취업을 할 곳이 없는데 삼성 말고는 전부 다 공채를 폐지해버려요. 그래서 신입 채용이 아예 그냥 스타트업으로 올인돼 버렸는데 플랫폼 국감으로 넘어갑니다. 스타트업은 그래도 이걸 채용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은 덜 때리겠지 하는데 플랫폼 국감이 생겨요. 2021년부터. 그러니까 스타트업 이때부터도 신입 채용을 할 필요가 없구나, 무리해서.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원래 다른 나라는 있잖아요. 스타트업에 신입 채용 안 해요. 이게 정석이에요. 어디 다른 나라에 스타트업에 신입 채용을 해? 경력을 뽑는 거지. 그거 가르칠 시간 없어요. VC는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빨리 성장시키려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입이 아니라 경력 채용으로 돌립니다. 플랫폼 국감 이후부터. 그리고 국감을 받는 와중에 미쳤다고 신규 산업을 계속 진출하겠습니까? 계속 견제를 하고 너네들 신규 산업 진출하지 마, 견제를 하는 건데. 그래서 네이버도 변호사 출신으로 수비 모드로 바꿉니다. 아예. 젊은 층이 근원적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GDP가 저성장으로 꺾였고 정치적으로도 꺾였기에 대체할 신규 산업으로 최대한 찾아가야 돼요. 일단 신규 산업은 이전 산업을 대체하면서 새롭게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레거시 산업에서, 레거시 인프라에서 클라우드로 빨리 무조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늙은 날에서 버티는 거라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연봉 상승은 좀 각오해야 되는 게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누가 대신 잘리는 대신에 내가 2인분을 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주로 청년층 계층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듣고 이 말 하겠죠. 아니, 지금 부동산 미분양하는데 진짜 부동산 공급이 문제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첫 번째,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두십시오. 알아서 가난해질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자, 서울 매도자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지고 대출도, 저거 사는 수요의 기본적인 건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 금리가 올라갔죠. 대출도 잘 안 나와. 일단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죽었죠. 금리가 올라니까. 두 번째, 토해내는 매도자가 서울도 51%인데 경기권은 서울 아이씨 불편해. 서울. 네. 지금 매도자가 75%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공급이 많은 거지. 그럼 뭐가 공급이 많은 겁니까?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못 사게 만들고 공급은 많아요. 거기에 분양까지 공급을 해요. 뭐가 공급이 많은 건데요? 이게 공급이 많은 거지. 주택 스톡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걸 기본적으로. 네. 공급이 많은 거지. 뭐가 공급이 많은 건데요? 팔려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럼 이게 공급이 많은 거지. 뭐가 공급이 많은 거예요? 애초에 직주 근접 부동산 공급을 줄여놓으니까 전부 다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 신혼부부 주택 할 것도 없고. 이게 공급이 많은 거지. 뭐가 공급이 많다고 합니까? 정부가 그냥 신규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게 공급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는 건 있잖아요. 굳이 산다면 결혼을 해야 부동산을 삽니다. 1인 가구로 겨우 산다면 기껏 해봐야 오피스텔 하나쯤은 내가 월세가 너무 나가니까 이거 살까? 이 정도는 하겠죠. 부모 찬스까지 써서 사는 거지. 1인 가구가 40대, 1인 가구는 40대 정도쯤 될 것 같거나 30대 후반쯤 되면 이제 월세가 너무 나가네? 하나쯤 사둘까? 이런 식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건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이 수요 과잉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게 좋을 것 같아 희소성이 있어서, 혹은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이렇게 버블이 나는 거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 버블 고점에서 폭락할 때 그럼 매도자가 많지 매수자가 많습니까? 이거 뱉어내는 거지. 미수금 썼다가 뱉어내는 거지. 이게 주택 공급이 많은 거지. 뭐가 그럼 주택 공급이 많은 겁니까? 신규 상장만 계속 많이 하면서 주택 공급이 많은 거야? 아, 이런 사람 상종하지 마십시오. 진짜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 수준이기 때문에 상종하면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근처에서 리셉터를 계속 받으면은 그런가 자기도 멍청해져요.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게다가 아직 고점이에요. 비싸서 대출도 안 나오는데 비싸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아직 고점이에요. 이게 고점인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고점인지. 자, 2021년 공급 늘리는 걸로 이제 문재인 정권도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권 신도시 가져갔잖아요. 어쨌든 공급 많이 했다. 뭐 거짓말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진짜 공급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뒤늦게 2021년 이후 결혼한 인구는요 지금 토해내고 있어요. 연끌을 해가지고 야 우리 이러다가 평생 결혼 못하겠다. 서울에 일은 해야 되잖아. 지금 토해내고 있어요. 실수요자 부동산이 없을 때 사서 물려서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산 사람들. 신혼 부부들이죠 사실 이거. 이혼율 급증하겠구만. 그런데 이게 한 5년간 이직거리를 했잖아요. 이 부동산을 받을 다음 인구, 다음 결혼할 인구, 20대는 연애도 안 했고 소득이 5년간 작살났어. 30대로 넘어와도 더 이상 신규 결혼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39인데 제가 20대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지금 20대가 공채도 없죠. 새로 신규 일자리 스타트업도 중단이 되었죠. 거기다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겪었죠. 거의 뭐 임시 일자리밖에 없어요. 취업을 어디다 해. 거기에 AI 떴어요. 와 난리도 아니다 이건 진짜. 근데 생각해봐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이 세대가 부동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문제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분들 솔직히 30대도 꽤 있을 테니까 공채 없어지고 스타트업도 채용 줄인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어디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산을 뭐 이걸 걱정을 해야 된다. 이거 뭐 얘네들은 돈을 모아 갈 수라도 있나? 저축을 할 수라도 있나? 이걸 걱정해야 된다고요. 일을 못하는 수가 있는데 일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한 2, 3년 정도 그 침체기 더 갈 거거든요.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올라온 거니까. 이 부동산이 많은데 지금 왜 안 사냐? 그럼 네가 사. 이 세대들이 지금 20대 후반이 돼도 겨우 살까 말까 한데 어차피 대부분 최하위 그 취업 연봉 크게 안 변했다고요. 3,000대에서 왔다 갔다. 지금 우선순위 20, 30대들. 소득 작살난 거 그러니까 20, 30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대와 30대 초반 소득이 작살났어요. 이거 살리면서 부동산 바람은 빼야 됩니다. 살 수 있게끔 빼야 돼요. 특히 직주 근접 부동산은 어떻게든 거기서 근무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게끔 도와야 돼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폭락일 때 젊은 층이 살 수 있는 기회고 우리나라는 해봐야 버크셔에서의 A가 이제 되게 비싼데 이게 30%나 폭락했네? 10억이 7억이 되었네? 근데 나 백수네? 혹은 임시 일자리로 버티고 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뭘 이걸 사? 이거 사라고. 연애는 무슨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청년 계층은 일자리 주고 일자리 확장하고 임대료 낮춰주고 저축부터 시키면서 부동산 가격 빼야 됩니다. 이게 복잡해요. 우리 때랑 달라요. 일자리 주고 일자리가 확장되면서 연봉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고 임대료 낮춰주고 그래서 저축을 유도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빼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삶을 포기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뭔 부동산을 사요. 이거 캥거루족은 그나마 좀 버틸 수야 있겠죠. 부모님 집에서 임대료 좀 낮추니까. 나머지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수준이에요. 노년층은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노년층이 소득이 좀 낮아도 노년층이야. 그 별도 또 지원도 해주고. OECD 보통 국가평균 전체가 빈곤층이 전체가 20%거든요.
대한민국 빈곤율 보면은 전체 빈곤율이 15.1%입니다. 상대적 빈곤율. 자, 서울 천장 86%가 빈곤입니다. 20대, 30대 다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청년 86%가 빈곤입니다. 그냥 죽여놓은 거예요.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괜찮다 이러고 앉아있지. 30대 초반이었으면 작살났을 거예요. 죽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름 좀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름 나는 좀 잘났고 집 어느 정도 괜찮거나 혹은 내가 능력이 잘났다. 창업 도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10년 쌓인 사람은 최대한 도전해 주세요. 빈자리를 좀 나눠줘야 됩니다. 해외로 나갈 사람, 그리고서 이 빈자리를 나눠주고 이 자리도 만들어주고 해외로 나갈 사람은 최대한 좀 해외로 도전해 주세요. 이거 몰리면 다 같이 죽어요. 지금 GDP가 점점 꺾이고 있을 텐데. 저성장의 공급 과잉 상태예요. 뭐 베이비 부머의 노인들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경쟁이 많다고 베이비 부머들 그 인구 과잉이라서 경쟁이 많다고 노동자 과잉이어서 그래서 대한민국 근무 문화가 이꼬라지가 난 겁니다. 기업보다 인구가 많아서 사람을 대충 대해줘서 돼서. 근데 요즘 MZ 들어가고 사람 좀 부족하니까 기업 문화 좀 바뀐 거 꽤 많죠.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빡세게 일하는 데는 당연하게 똑같이 빡세게 일하는 거고, 거기에 원래 잘난 사람들 모이고 일에 대해서 큰 성취감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모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잉이야, 인구가. 노동인구가 과잉이라고. 신규 산업은 없는데. 그래서 해외로 튈 사람은 태워주고 그 다음에 일자리 만들 사람은 일자리 만들어줘야 돼요. 개발자 그거 수요가 늘어난 것도 스타트업 투자가 과잉되니까 플랫폼 국감 이전에. 그래서 연봉이 확 오르고 2015년 카카오가 공채할 때부터 확 늘었거든요. 사실은 개발자 연봉이 그때부터 는 건데 2021년에 플랫폼 국감 시작하면 그때부터 줄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오래된 분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공 SI 하던 분야, 뭐 그런 쪽이 레거시 쪽에 아직 일하는 분야, 요런 쪽은 첫 취업하면 아직까지 2,800부터 시작하는 회사도 꽤 많을걸요. 이런 거 뭐 성장이 없으니까 여기서 매출 더 안 나오니까 신규 분야로 가야 됩니다. 나한테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 지금은 흩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본질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그러면 4, 50대, 60대들에게도 성공인가? 국가 전체로 봐도 실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 2017년 2017년 2분기 5,213만 원 정도를 가구 소득 평균이라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2022년 2분기 5,910만 원을 서울 가구 소득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자, 임금이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보죠. 전체 13%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서울만 봐도 평균 있잖아요. 90% 상승했어요. 야,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었구나. 부동산 가격주도 성장이었구나. 근데 이건 GDP 성장이 아니거든요. 소비 부양 정책의 철저한 부작용이죠. 자, 제가 1급지를 폭락하면 불경기 한 8, 뭐 호경기에는 10, 요 정도로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딱 2017년 정도 수준이거든요. 2017년, 2016년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오르면은 이제 8에서 9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딱 요 정도 수준인데, 자, 여러분들이 연봉이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살 때가 30대 초반 정도 되잖아요. 주택 가격인데 저기에다가 분양을 따로 받으면 좀 더 싸게 사잖아요. 어쨌든 5,200이라고 쳐봐요. 내가 가구 소득이 와이프랑 같이 뭐든 뭘 하든 어쨌든 가구 소득이 5,200이에요. 근데 내가 30대 초반이야. 근데 내 인생의 연봉 최대 전성기는 40대, 50대가 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5,200인데 주택 가격이 4억 6천이야. 내가 풀로 하면은
사전에 모은 것들은 있겠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풀로 하면 와이프도 연봉이 오를 테지만 나도 연봉이 오를 테고 4억 6천? 살만하죠. 앞으로 나는 40대 50대 연봉이 더 올라갈 테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때 무슨 영끌해가지고 위태롭다, 그거는 지가 소화 못 시킬 부동산을 산 거고 지 연봉을 올렸어야 되는 거고, 이 당시 연봉으로 따지면 내가 앞으로 연봉 올라갈 거 계산하고 이렇게 이직할 거 계산하고 하면은 꽤 살만해요. PIR 8 정도 되면은 살만해요. 게다가 요 당시에는 저금리였을 테니까. 근데 금리 올라가도 감당할 만해요. 자,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14. 14. 연봉 거의 안 올랐어요. 부동산만 90% 올랐어요. 이거 감당 어떻게 할 건데요? 금리 올라가면서. 금리 안 올라가도 감당하기 힘들걸요? 왜? 금리 낮아도 어차피 너무 커가지고 금리가 올라간 것처럼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 임금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요때 정도로 내려와야 된다. PIR 8 정도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있잖아요. 임금은 언제 올랐냐면요. 퇴임하고 난 다음에 올랐습니다. 세금 줄여주고. 뭐? 씨. 자, 어디였지? 그래서 임금은 윤석열 정부 때 올랐어요. 평균 임금이. 씨, 어딨니? 내가 계산해 놓은 거라서. 이건 다른 거다. 요거다. 자, 드디어 찾았네. 자, 보면은 여기 2017년 2분기에서 5213 가구 소득에서 2022년 2분기 5910이 됐거든요. 이게 19%인가 이렇게 오른 건데, 세금 줄여주고 어쨌든 다 살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6593이 됩니다. 뭔 소득주도 성장은 요 정권에서 나왔구만. 소득주도 성장은 요 정권에서 나왔구만. 아휴, 진짜 소득은 요때 올라요. 보수 정권에서 소득을 올려서 부동산이 올라야지. 그러니까 미국은 버블이 리스크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소득이 올라가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소득은 확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때.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은 그래서 행정 정책입니다. 통계상 조사했을 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연구소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역차별 논란 이야기하고 있죠. 40, 50대. 베이비 부모는 연끌도 성공했고 뜯어먹을 생각밖에 없어요. 보면 주택 소유자 현황도 보면 연령대별로 50대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다음 별로 60대는 22%, 40대는 20.1%, 70대는 11.7%, 그리고 30대는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대는 꿈도 꾸지 마라. 어디 20대가 주택을 소유한단 말이죠. 근데 20대가 저걸 살 수 있을까? 일자리도 없이? 저축도 못하고? 부동산 가격을 합리화하려면 받으려는 젊은 층이 더 고수익 계층이 돼가지고 PIR을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GDP 저성장이 앞으로 소위부양 정책이 저 노인들 대상으로, 베이비 부모들 대상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장용이에요. 20대는. 20대부터는. 20대부터는 이제 소장용이에요. 소장용. 10대는 더 소장용이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해외 가서 그냥 더 높은 연봉으로 해결보거나 한국에 오지 말고 폭락시 경매하고 글로벌 부동산을 차라리 사십시오. 여기는 연봉이 따라 안 오릅니다. 부동산이 더 오릅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티면 버티수록 해외로 나가기도 힘들어지지만 임대료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미래는 모르니까 살 만큼 싸지거나 뭐 어쨌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합리화를 해봅시다.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가야 되는지. 여기 이건 아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대충 5,213만 원에서 4억 6천 정도라면 살만한데, 그 분양이면 더 운이 좋은 거고. 살만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5,910만 원으로 8억 7,500만 원은 답이 안 나죠. 근데 이거 평균에 오류가 있어요. 40대, 60대 베이비 부모 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뭐다? 30대 초반 정도의 연봉은 여기보다 한 1,000만 원 낮겠죠. 네. 평균 이하일 테니까. 제일 소득이 증가한 계층이 베이비 부모고 20대 소득은 베이비 부모. 제일 소득이 감소한 계층이 20대인데 살 수 있을까요? 못 사겠죠. 우리가 자국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 구하고 비전도 제시 못하고 저출산이라면서 자국민 1인 가구, 그러니까 그거 한부모 가정,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 구제 못하는데 무슨 난민을 받아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득 부양 정책은 실제 소득은 못 올리고 당연하게 비유동 자산만 올려서 비용만 올렸습니다. 저는 저거 5억대 평균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5억대. 그럼 지금 대충 6천만 원 정도면은 연봉이 이제 연봉 평균이 6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연봉이 어쨌든 2천만 원 시작해가지고 30대 정도 돼서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시작해서 30대 정도에서 뭐 경기 생각을 하면 한 4,500 정도 세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5억대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때쯤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은 거 가지고. 근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저거 떨어뜨리면 디플레이션 하거든요. 디플레이션 시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망해봐야 돼서 다 같이 한번 망해봐야 돼서 이거는 디플레이션 하는 건. 어쨌든 30대는 그래서 어쨌든 통과를 했는데 20대는 좀 많이 심각합니다. 구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2016년에 지금 30대들이 20대일 때 좀 힘들었는데 그때 실질 소득이 줄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문제라고 했었는데 명목 소득은 올랐으나 실구매력이 줄었다. 근데 지금은 명목 소득이 줄었다고요.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물가가 올랐고 임대료가 올랐습니까? 근데 명목 소득이 줄어버렸어요. 여기 단순히 20대만 말할 게 아니라 30대 초반도 포함되어 있을걸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5년 동안 이랬으니까. 지금 30대가 됐어. 25세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30대가 돼서 결혼을 해볼까 이렇게 돌려봤어야 될 사람들이 임금이 그렇게 팍 줄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윤석열 정부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국가자본주의니까 그냥 망할 거 다 망하겠지. 아예 그냥 신고전주의로 경제적 자살합니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죽어보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완전 무한 경쟁으로 가봅시다. 생존 경쟁. 그렇게 다시 재건하는 느낌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준수하지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이지. 다시 보니까 선녀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 반도체 수출을 위해서 바이든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진짜 이거 영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소미아 탈퇴하면서 지한파를 미국 정계에서 쫓겨나게 만드는데 한국이 꼭 필요하다는데 미국 정계에 쫓겨나게 만든 거 1번,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반도체 동맹에 참여할래? 아니. 우린 참여 안 하겠어.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대로를 했습니다. 이거 원인 자체가 경제는 중국, 그 다음에 정치는 미국. 이걸 계속하는 게 진보 계통의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FTA도 예전에 반대할 때
미국 FTA는 반대하는데 중국 FTA는 아무 반대 안 했어요. 한총련이나 이런 쪽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엄청 빡세게 한 2년간 쫓아다녔으니까 인정. 그래서 지금 반도체 중국에서 삼성이랑 SK는 봐준다. 중국에 공장 있는 거. 두 번째, 세금 줄이고 영업해서 채용이 유지되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영업을 뛰었죠. 또 영업. 방산. 이 방산 자체는 정부를 믿지 못하면은 팔 수가 없는 국가 비즈니스거든요. 직접 진짜 영업을 다녔어요. 그래서 뭐 방산업계가 일감이 늘어나니까 대규모 인재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여기 노력하고 있죠. 신입 경력 채용 인턴 공개 채용 이거 늘리고 있죠. 세 번째, 캐스팅 보트. 40대 60대 욕 들어도 뭐예요? 청년 도약 계좌 만들고 이거 청년들에게 주는 거죠. 근데 이거 여기서 인터넷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50대는 40대 50대는 저거 그거 차별 역차별이다 이 이야기하고 앉아있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네들은 불평등 해결한다는 정권을 그렇게 지지해놓고 사실은 뜯어먹을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 올라라 이거 말고 없고 그냥 정치적 수사 알았어 같이 떠들어줄게. 무슨 불평등이야. 양극화겠지. 자 근데 청년은 뭐라고요? 도약계좌 아닙니다. 어쩌고 그런 이야기하는 놈인데 이놈들은 그냥 이걸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는 애들 그냥 애초에 하위 20% 빈곤층 확정입니다. 평생 얘네들 목적이 리치예요. 리치 물질주의 소비 웰시 될 일 없습니다. 저축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축을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웰시 독립성 자유도 이런 거 탈물질주의 가치를 위해서 자산을 모으는 거지 물질주의 가치를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애들은 빈곤층 확정입니다. 노후에. 그리고 두 번째, 저축을 해서 빈곤 구제 사업을 하는 게 정부의 일이지 부자 만드는 건 정부의 일이 아닙니다. 도약 계좌를 해가지고 부자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무조건 배제하세요. 인생에서 지우세요. 이런 애들은. 이런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당신도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은 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맞다고 하면은 이제 자기는 꼭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연을 끊으세요. 그런 사람들이랑 왜 상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인간이 많을수록 인생이 조지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해질 인간입니다. 기껏 해봐야 과시하는데 결국에 돈은 자산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고 노후 빈곤 할 인간들이니까. 자, 진보 정권이 양극화 그렇게 잡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베이비 부모들이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최대 아이계층이 지금 20대예요. 근데 그 구제 정책을 역차별하면서 대단히 싫어하죠. 아니 빈곤율이 서울에 있는 청년들 빈곤율이 이게 난방 안개선이 생긴 이유 자체도 청년들이 일할 만한 일거리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80%가 넘는다고요. 서울의 청년들 빈곤율이 80% 넘어요. 근데 그 구제 정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뜯어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부 돈을 보조금 내놔. 어느 나라 국가 개입주의 정권이 다 똑같죠. 내로남불 부동산 가격 올려. 갑자기 이번 부동산 가계부채와 PF들이 간증 쌓였고 오랜 기간 부동산 봐왔던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부동산 쇼크 막으려고 하니까 부실 채권 늘린다. 부채 늘린다. 권한다. 늘린다고 떠드는데 그 이전에 부채 늘릴 때는 왜 입 다물고 있었어요? 웃깁니다. 그냥 뜯어먹을 생각밖에 없어요. 욕할 거리, 빨대 꽂을 거리 찾는 겁니다. 왜 내 부동산은 안 올려줘? 더 올려줘야지. 그래요? 한 40억 됐어야 됐나 보네. 2배씩. 인간이 개쓰레기입니다. 한국은 저 캐스팅 보트가 개쓰레기예요. 더럽고 역겹습니다. 자, 부동산은 GDP가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 실물 경제랑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부동산 PF 어쩌고 이거 터진다고 망합니까?
이거 터진다고 안 망해요. 터진다고 안 망합니다. 한국 경제에 큰 문제 안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기분 나쁜 거죠. 그럼 바꿔 생각합니다. 주식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했어요. 주식 주가 떨어지면 망해요? 개인이 망하겠죠.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시스템적 문제, 즉 은행 대출에서 시스템적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시스템적 증권사들이 문제가 생기면 망하는데, 시스템적 은행이나 시스템적 증권사들은 애초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관리를 시키고 있다고요. 금감원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럼 부동산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는 이유는 뭐냐? 그럼 보수 정권에서 디플레이션 생기겠니까. 이걸 욕할 거면 애초에 부동산 가격 그렇게 급증할 때 2017년부터 급증했는데 적극적으로 비판해. 지금 와서 부채 리스크 터질 거 막으려고 발버둥치는데, 아까 토지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부동산 PF로 쓰인 거잖아요. 토지 가격 올리고 부동산 PF 공사를 계속하고, 뭐 주택으로 하는 것들 주택 공급을 막아놓으니까, 임대 공급을 막아놓으니까 투자 수익률이 높은 데로 갈 수밖에 없죠. 아이씨, 잠깐만. 나 왜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냐? 자, 여기 보면은, 말로 할게요. 귀찮다. 자, 여러분들이 5억짜리를 대출을 받고 5억짜리 집을 1억 내 자산을 넣고 4억짜리를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대출을 받는데 집값이 2억 5천이 됐습니다. 집을 팔았어도 4억 대출을 못 갚아요. 그렇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내가 월급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토해내면서 파산이 되는 거죠.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죠. 여기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부동산이 갑자기 선물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거의 선물 옵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간으로 이자 올라가고 변동금리 감량 못하고 올라갔던 재산세는 더 속쓰리게 되는 거고, 이전엔 재산세 크게 신경 안 썼는데, 근데 팔아도 못 갚는데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다 팔려고 해. 파산이죠. 그게 경매로 사는 거고, 사실 그래서 경매로 사라고 하는 거고, 근데 경매가 이 용도는 아닙니다. 명도도 해야 되고 그 돈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경매는 원래 상업부동산이나 급히 빌라, 다가구 이런 직주 근접 제공하는 요런 데 쓰는 용도거든요. 근데 주거 부동산 토해내는 사람은 좀 돈은 버는 사람이 안 토해냅니다. 직장이 좀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렵게 사서 내 집 얻었다,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금융교육도 적어서 힘들게 토해내요. 그래서 샀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면은 내가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한 50, 뭐 이때쯤 되면은 나쁘진 않겠지? 이 생각하면서 한 건데, 그거 토해내는 거잖아요. 주식 버블이야 차라리 다시 벌면 되는데, 기업이 망하진 않으니까. 그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거 보지 뿐이지.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겠죠. 부동산 버블은 너무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있잖아요. 캐시지탕은 실물 경기가 아니에요. 캐시플로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까 봐도 알겠지만 임금이 안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부동산이 떨어졌는데 임금이 확 올라갔잖아요. 어차피 토해내는 사람들은 소비재가 아니라 투자처처럼 접근해서 망한 것 뿐이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말했거든요. 부동산 투자자를 왜 봐줘야 되냐. 지금 맞잖아요. 부동산 투자자를 왜 봐줘야 되냐. 저 베이비 부모들 왜 봐줘야 되냐. 똑같이 적용해야지 자기들한테. 그래서 아예 그냥 한번 다 같이 망해보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건설사 망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위태롭진 않거든요. 시스템의 문제까지는 안 생기기 때문에. 개개인 소비가 좀 망할 수 있지. 근데 그 소비 부양 정책하다가 그런 거니까. 대한민국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수출이 안 일어나면 더 문제입니다. 건설 비중도 산업별에서 3.4%밖에 안 돼요. 건설업 비중도. 부동산 임대업은 건설업 아닙니다. 무역 수지가 증가하면서 2022년 어려웠던 거 이겨내고 AI 붐으로 지금 현재 사실 이런 경기 침체 때 데이터 센터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호경기 때 개발자 연봉이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 때 이거 데이터 센터 못 만들면은
호경기 때 만들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플레이션이 아니까. 다들 바라니까. 그래서 지금 미리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장해 놓는 건데 여기에 반도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기가 무역 수지가 2023년부터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좋아지고 있거든요. 2022년에 인플레이션 이겨내고 급속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기수도 회복하고 있고 회복했죠 사실. 그래서 수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풀리면은 다른 데가 단계별로 풀리기 시작해요. 저게 내년에 연착륙 정도로 되면서 PC 수요나 이런 것들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중앙정부가 보는 건설사가 무너질까봐 겁날까요? 일단 겁내하는 건 금융 시스템 문제가 날까봐 겁내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같은 데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금융 상황 평가 가장 최근 보고서입니다. 저번 주인가 나왔어요. 12일에 나왔어요. 자, 보면은 금융 안정성이란 뭐냐?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가 잘 버티냐 이러는데 미시 건전성 정책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서브프라임 때는 연준에서 플레이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버냉키가 이걸 만들었고 이걸로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의 플레이북이 한국은행 각국 중앙은행에 어느 정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금융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 높은 금리 수준으로 신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다. 예, 시스템 위험이 서프라임까지 그렇게 안 난다고요. 무슨 IMF가 난다는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잠재 취약성은 감소하고 있으나 하반기 중 민간 신용 증가세 둔화가 더디게 진행되었다. 민간 신용이 줄어들었다.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대신에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상존. 이거 못 갚을 수도 있다. 살짝 그 문제는 있다. 가계 신용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채무 상환 부담은 소득 대비 감소했다. 자산 대비로는 증가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임금은 올랐거든요. 임금은 올랐기 때문에 이거 채무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근데 자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부동산 팔아가지고는 못 갚는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여기 올랐습니다. 부동산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그래서 가계대출로 치명적인 리스크가 그럴 수준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문제는 기업입니다. 기업 신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이자 지급 능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보단 기업이 더 문제예요. 기업의 연체율도 비은행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이나 투자은행 이거 부동산 PF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 그 외에 수출하는 기업들 신용 레버리지 민간 신용 명목 GDP 비중은 가계 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러니까 민간 신용 명목 GDP 비율이 GDP는 좀 올랐고 민간 신용은 올라가는 증가세가 줄었고 그래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높다. 이거 공기를 빼고 있는 상태죠. 터지지 말라고. 채권시장 장기시장 금리, 채권시장은 넘어갑시다. 주식시장도 넘어갑시다. 부동산시장, 그래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 대응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불만인 건 사전 대응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풀어뒀다가 그 불만인데 그거 가지고 IMF가 터집니다. 아니, 지금 불만이기 때문에 안 터지는 겁니다. 미리미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플레이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월세 가격은 매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상승세가 지속한다.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면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수익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정가가 되는 거죠. 사실 미국도 똑같이 이걸 스웨이터 CPA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냥 팍 떨어져야 돼요. 파산자를 좀 더 근데 사전에 이런 식으로 방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그런 식으로 무너지면 안 되기는 하고 임금을 올릴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엔.
자, 금융 안정 상황.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가 나는가? 자산 건전성이 대부분 업권에서 저하했다. 수익성은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악화됐다. 이게 부동산 PF의 주인공들이죠. 그러나 1위에 속하는 SBI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하반기 전 일부 순유출되었으나 다시 또 순유입하고 있다. 채권. 한국 채권 많이 삽니다. 외국인. 그래서 채권 살 때까지 주식도 좀 사거든요. 자, 일반은행의 자본 비율은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유동심 비율은 2022년 9월 대비 상승. 뭐 제1금융권에는 아무런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제1금융권은 오히려 뭐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업권에서 양호. 어느 정도는 뭐 증권사나 보험회사나 어느 정도는 대부분 양호한데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 예, 이런 그 증권사 요쪽이 좀 부동산 PF 걸린 애들이 살짝 위험하다. 나머지는 괜찮다. 일반은행은 훨씬 좋다. 예. 보건력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나? 대외 지급 능력은 대체로 양호, 안정적이다. 종합평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신용 레버리지 확대에도 금융기관 보건력과 대외 지급 능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듯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한다. IMF가 난다고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한다. 이걸 사전에 예비로 여력을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경제 모델이는 구조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솔직히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그거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갑자기 이상사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미리 여력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받아내까지 전이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도록 매트릭스를 미리 만들어주고 버블을 미리 빼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오면서 IMF 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응을 매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이전 정권이었으면 무슨 사고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걸 빼고 있기 때문에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빼고 있으니까 불만인 거예요. 왜 예전처럼 편하게 안 해주냐? 부동산 안 올려주냐? 진짜 더러운 심리입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 이것보다 이것들 대응하는 것들이 결론 비은행의 경우 자산 건전성을 저하해 손실 흡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대출 자산 리스크를 관리해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예, 이걸 사전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한국 리스크는 애초에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리스크를 보냐면은 이 금융기관 국가 경제에 좀 큰 영향을 준 중남미 외채 1980년, 97년, 그 다음에 98년, 그 다음에 카드 사태, 금융권 글로벌 버브 금융위기, 요 베이비 부머 세대시지. 예. 금융위기. 요때까지 해가지고 코로나까지 다 커버해가지고 이것까지 비교해보면은 지금 부동산 PF로 망해요. 택도 없는 소리를 쳐하고 앉아있습니다.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론. 민간은 자산 팔아서 갚는 부동산 대비 부채는 약화됐으나 임금이 올라가지고 소득이 높아져서 갚는 수준이 더 좋아졌어요. 채무이행 DTI가 올라갔어. 부동산 팔아서 갚는 건 못할 뿐이지. 언젠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 언젠가 오를 거라는 게 문제야. 잠깐만. 20대한테는 진짜 그게 문제야. 언젠가는 오를 거라는 거.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더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이명박 때 반복이에요. 서프라임이랑 똑같은 시기로 반복하는 거예요. 문재인 때는 노무현을 반복했고 윤석열은 이명박을 반복해가지고 예전 40, 50대 구제하듯이 지금 20, 30대 구제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 40, 50대가 이명박 때 구제받았잖아요. 많이. 지금 20, 30대 구제하는 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열해지지 마시다. 근데 우리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열해지지 마시다. 뭐 이 40, 50대만큼
대진 많이 짜고요. 나중에 10대들은 우리 입장이 다 또 20대가 됐을 때 더 지옥일 거거든요. 이거 부동산 어떻게 너무 버블이 시켜놔가지고. 근데 임금은 안 오르고. 근데 그때 얘들에게 구제 작업을 할 건데 왜 쟤들만 구해주냐? 이 말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거 보는 사람들은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위 저 20% 놈들 도약 계좌로 도약 안 된다고 왜 나를 부자 안 만들어주냐 이러고 있는 애들은 그냥 똑같이 나중에 못 살게 될 거 확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되어도 베이비 부머처럼 천박해지진 맙시다. 직주 근접 임대 공급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피스텔 하나 정도 미리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청년층에는 나중에 이제 그걸 내가 젊을 때는 살다가 나중에 뭐 그거 임대 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식 생기면은 자식에게 뭐 그거 거기 살아서 이제 돈 그냥 저축 그냥 생으로 해라.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뉴욕처럼 그렇게 써먹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주 근접 비싸서 못 사. 신규 나오는 어쨌든 괜찮은 서울권에 부동산 있잖아요. 그럼 거리 좀 있어도 단위 많으니까. 어쨌든 뭐 한국은행이 사전에 예비 정책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 문제 안 납니다. 견조하게 안정적입니다. 동시에 뭐예요? 왜 은행이 자꾸 기업 대출을 해주라는지 알겠죠? 기업에게 대출을 안 해주면 임금이 안 올라요. 근데 부동산에만 계속 대출을 해줬잖아요. 임금이 올랐습니까? 소득부양 정책이 진짜 소득부양 정책이에요? 전혀 안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동산 PF가 문제로 할까? 애초에 저 돈을 어디서 모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사, 카드 버블 때 카드를 팔고 백화점 때 물건판 생산자가 항상 돈을 법니다. 그럼 부동산 PF는 이거 판사를 돈을 벌었겠죠. 지식산업센터 이 버블 140조 부동산 PF 상업용 부동산 이거 사실 전 세계 공통 문제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미국은 그거 주택 부동산은 고정금리인데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변동금리라서 그래요. 제가 2022년 중순인가 채권 살 때 그 말 했을 거예요. 금리 올라갈 때 저축은행 이상한 새마을 금고 같은 거 돈 다 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금리가 더 높게 줄 거거든요. 금리 높다고 들어가지 말고 장기국채 사라고. 5% 장기국채가 흔하냐고. 단기국채 들어가고 물어봤는데 진짜 많이 안 했더라고요. 1% 가지고 목숨 걸지 마세요. 진짜. 한국의 금융사는 더 이상 새 상품 같은 거 잘 못 만듭니다. 근데 마침 부동산이 떠가지고 부동산에 다 몰린 거예요. 내수해서 이걸 못 만들어요. 해외로 어떻게든 캐피탈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축은행이랑 캐피탈사들이 양적 완화랑 저금리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저축은행인 제2금융권 건전성도 훼손이 되겠죠. 이제 LTV에서 대출을 못 받은 거를 이거 제2금융권 같은 데서 빌려가지고 그것들을 최우선으로 이제 갚아 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축은행, 캐피탈사, 중소형 증권사 이런 쪽으로 이제 걸려 있는 건데 건설사들이 우리나라가 후분양하는 이유도 사실 비슷한데 부동산 가격을 저렇게 올려놓으니까 채권을 못 사는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 수익성 높다 해가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 롯데건설도 그렇고 태양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후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본시장이 발달을 못했으니까 리츠 만들기도 힘들고 솔직히 그냥 상업용 부동산에서 리츠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전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자본이 많았으면은 후분양을 했고 건설사도 안정적이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업 위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업 대출을 강요하는 게 이 자리가 만들어져야 부동산도 사고 생산하고 경제 선순환이 돌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가격이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자리만큼 적절하게 부동산이 돌아가야죠. 그래서 어쨌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이게 이 당시에는 부동산 대출만 있고 할 만한 게 애매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이게 그 상업용 부동 못 보냐? 네. 대부분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PF가 지산 같은 이런 상업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는 한 15%요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마침 여러 가지 ATV도 걸리고 들어있는데 분양가 20%만 있어도 투자 가능하고 중도금 60% 이자 시행사가 부담하겠다. 분양가의 7, 80%는 담보대출 가능하다. ATV가 70%, 80%래.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금도 세제 혜택이 있고 그럼 임대료 받아가지고 불법이나 아닌 듯 임대료를 받는 그런 투자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분양 홍보 있고 이건 뭐 지식산업센터에 물량이 없습니다. 이거 원래는 30대 사업가들이 사는 거였는데 뭐 이거 40, 50대 아줌마들이 이제 투자하러 왔죠. 근데 보십시오. 이거 설명이거든요. 얘기해보세요. 한번. 여기에 괜찮아, 30대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2천만 원? 2천? 전부 아줌마, 아저씨들이죠. 뭐예요? 피눈물이 무슨 피눈물입니까? 이 지사는 20, 30대가 샀어요? 20, 30대 결혼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샀다가 토해내는 게 피눈물이에요. 이게 무슨 피눈물이에요? 20, 30대를 뭐예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40, 50대가 무슨 피눈물이에요? 자산 많을 텐데 다른 자산 다 있고 남는 돈으로 한 거지. 30대는 사업자라서 한 거일 거고 그건 실제로 자기 사무실에 써야 되니까. 무슨 지산에서 피눈물이 납니까? 지산은 피눈물 아니고 저 코인하다 망한 거예요. 그냥 코인하다 망한 거예요. 그냥 속 쓰린 거죠. 아씨. 근데 저 사람들 다 자기네 부동산 다 있어요. 다 있고 남는 돈으로 저거 한 거죠. 돈 벌라고 한 거죠. 20대 30대는 코인 실패하고 40대 50대는 지식산업센터 실패하고. 이거 공실 났다고 해서 망했어요? 이거 캐시스탁이에요. 캐시플로 아니에요. 실물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민간 소비는 민간 임금은 늘어났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 쉽게 갚을 수 있고 그냥 뭐 코인하다 망한 사람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캐시스탁에서는 캐시스탁 돈이 오히려 캐시플로우로 돌았죠. 건설사 이런 데로 돌았죠. 이건 개인의 손실일 뿐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다. 코인 실패한다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자기네들 코인 망하니까 망한다고 난리 피우면서 IMF 온다고 하는데 그 IMF가 안 오도록 미리 빼고 있는 작업이 지금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죠. 서울 아파트 말고는 안전자산은 아니다. 서울 외곽이라도 차라리 서울 아파트 있는 게 낫다. 번외. 항상 적정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저 뭐 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저 인플레이션 해지부터 투자를 계산하거든요. 인플레이션 해지 글로벌 인플레이션 5%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에 할 때 빌 게이츠가 처음 차할 때 극단적으로 안정주의하고 지금도 구독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몇 개월 갔을 거잖아요. 그냥 1년치 다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생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안정적으로 합니다. 버크셔 힐스테리도 똑같죠.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하는 기업이 살아남아서 1위를 찍어요. 현금 위주로. SBI 저축은행도 부동산 PF는 그냥 남일이 아예 우린 적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금융, 개인금융 다각화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해서 가는 거죠. 리스크 관리 DNA. 뭐? 그러니까 여각이 통과가 1순위예요. 뭐? 주변에서 막 망해요. 그거랑 똑같아요. 단기 트레이딩 하던 애들이랑 부동산으로 갑자기 졸부된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거든요. 마치 리치처럼 써요. 이 사람들은 웰시가 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펑펑 써요. 그러다가 사고 나서 망하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세상을 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뭐요? 여기 워렌 버핏 욕하던 그거랑 똑같아요. 뭐 이거니까 세상 망한다고 부동산 망한다는 똑같죠.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워렌 버핏보다 자기가 투자를 더 잘한다면서 그건 매번 나옵니다.
근데 그 코인이나 이런 거 실패했던 사람, 그런 식으로 잘 나가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 이제 세상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별의별 짜증을 다 내거든요. 지금 IMF 온다고 또 선동하는 거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시스템적 문제가 생길 정도입니까? IMF가 생길 정도로? 자기네들 코인이 망하니까 망한다고 난리 피우는, 단기 트레이딩 하다가 호경기에는 좋게 잘 돈 벌었다가 지금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못하니까 하면서 그 하는 거랑 똑같죠. 그걸 뿌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야지. 왜 투자자를 신경 써줘야 되냐. 20, 30대는 실소유인데 그거 토해내고 있는데. 인생의 문제는 있잖아요. 리치. 이걸 추구하는 순간 생기는 겁니다. 뭐 소비. 돈을 벌어가지고 어떤 물질을 살까? 이거는 물질 전환용이죠. 그래서 남의 돈처럼 또 생각을 하는 거고. 대부분 퐁퐁남이니 퐁퐁년이 생각하는 거 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 목표가 없고, 웰시, 자산 부자는 목적이 뭐냐면 탈물질주의.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요. 돈도 더 벌어요. 뭐 자유, 독립식, 개인 성취. 나는 뭐 누구 눈치로 볼 필요가 없다. 근데 뭐 이런 리치들은 자기 과시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야 부럽지? 난 너보다 잘났어. 이거 하는 밖에 없다고요. 과시제잖아요. 과시제. 명품이란 게. 그러니까 그 과시를 계속하고 자기 그 권위? 어쨌든 직위가 올라간 것처럼 깨달으면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무리한 상사나 자기 자유 없는, 자기 시간을 자기 맘대로 못 쓰는 시간이나 그걸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말아먹으면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들도 이 정도 쓴다, 얼마나 쓴다는 거냐, 이거 과소비 아닌다,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재무 원칙은 버는 것보다 적게 쓰세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 사람들이 이런 재무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뭔가 명품이나 비싼 걸 사도 사실 위태롭지 않고 딱 경험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부트스트래핑 하면서, 요즘 기업도 치고 똑같아요. 항상 뭐 거의 모든 문제는 재무 비율을 관리 못하면서, 재무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분적인 관점이 아니라 적분적인 관점으로 행동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비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율적으로 저축하고, 저는 과도한 저축하라는 거 안 하거든요. 연봉 올리는 거 최우선이지. 비율적으로 저축하고 그럼 되는 문제입니다. 요즘 보면 저축으로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세상은 별로 안 바뀌는데, 저축을 하는데 별 이유는 필요는 없는데, 그걸 내가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해봐야 나중에 고통 쾌락 가설에 의해서 한번 빵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세요. 적절하게. 그리고 연봉 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해보죠. 스타트업 전성시대. 2015년에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채용을 시작하면서 개발자도 올라가는데, 스타트업이 이제 쓸만하구나 하면서 점점 뭐 법인 개수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 16년은 아직까지 초기였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뭐 매번 올라가다가 이제 대충 이렇게 합쳐보면은 누적이 한 48조? 2017년부터 2024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컸으니까, 예. 48조 요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전에 이제 2015년인가 카카오가 어쨌든 코테 보면서 미국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봉 5천인가 6천 준다고 하니까 정말 높다 그랬었는데, 젊은 층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타트업이 성장하니까 채용도 늘어났지만 이런 깅노동, 임시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젊은 층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상장한 테크 기업이나 큰 기업들 제외하고 스타트업만 74만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2022년 고용 현황. 근데 많이 구조조정하고 지금 74만 명이란 거잖아요. 깅노동자는 제외하고 사실상 신규 채용도 공채 없어질 때 여기로 채용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자, 건설사,
돌아가 보죠. 건설사는 40대도 없어요. 인력량 심화한다면서 5, 60대입니다. 대부분. 20, 30대는 지속 감소했죠. 그건 막 건설 기술 없어진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외국인 나와서 한다. 그래서 부실공사 늘어난다. 그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3D 부동산 이런 건 다 막았잖아. 모듈형 주택이니. 다 막았잖아. 그럼 왜 이렇게 막느냐? 통계청인데 2020년 2016년까지만 갱신이 된 거거든요. 통계를 낸 거거든요. 자, 건설 어딨니? 건설업 총 종사자 수 134만 2천 명. 그 중에 상용 근로자가 65만 명, 임시 근로자가 60만 명. 그리고 대부분 50대, 60대, 40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간 돈 140조. 그 투자해가지고 금융 리스크가 될까 말까 걱정하면서 5, 60대 살리려고 건설사에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 아마 좀 심하게 무너질 것 같으면 구제금융 이런 거 하겠죠? 자, 우리 스타트업 어떻죠? 48조죠. 청년들 2022년 고용 현황으로 스타트업만 74만 명 고용됐고 깅노동자들 임시 일자리 됐고 왜 이건 임시 일자리 어쩌고저쩌고 안 한대요. 맨날 이것만 이쪽에 왜 임시 일자리 늘어나냐 이러면서 거는데요. 웬만한 어깨급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제조 기피 안 된다라면서 그럼 외국인 돌리세요. 왜 청년들 채워서 어떻게 할 건데 임금이 안 되는데 고액을 못 주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이거 살리려고 정부 자금 계속 들어가요. 사실 산업은행이 뭐니 그러면서 이런 것들 돈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뇌관도 훨씬 더 커요. 그런데 베이비 부모 때문에 이거 살리려고 그러면서 정치적 수사로 2021년부터 플랫폼 국감을 해옵니다. 어느 180석이. 얘네들이 정상적인 인간이었으면은 이런 것들 국감을 했었어야죠. 야, 이거 부채 비율이 감당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 국감을 했어야죠. 너무 규모가 큰데? 세금 효과에 대비해서 고용 효과에 의해서 효율도 못 떨어지는 걸 살리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솔직히 죽게 두면 안 되니까 5, 60대가 밀려나니까. 근데 여기에 20, 30대를 채울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거 보존하라고 이러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자유로운 민가는 없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돈 더럽게 들어가요. 세금 카드 버블에서부터. 이거 뭐 시스템적 리스크급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은 개뿔, 소득 착취 저성장 부동산 버블이겠지, 씨. 소득 높아지는데 칼질만 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저거 그냥 정치몰이에요. 아니 48조 가지고 스타트업 74만 명 정규직을 만들어냈는데 140조 투자해가지고 지금 금융 리스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5, 60대 살리려고 건설사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20대 청년들에게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경기 침체 이전 이때부터 계속 수비 태세였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신규 기능을 빡세게 하겠다. 개발자를 어떻게 채용을 해요? 신규 기능을 넣겠다. 신규 프로젝트를 하겠다. 너 왜 확장해? 너 왜 꽃집 이런 시장이 확장해? 어디 이런 거 합장하는 거야? 베이비 부모들에게 위험하게. 뭐 이런 거 정육 시장이 다 똑같아요. 국감 트집 잡히려고. 대한민국 20대들에겐 제가 보기엔 답이 없어요. 앞으로 저거 이런 거 하는데 돈 들어갈 거잖아요. 세금이. 아씨.